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말이에요. 3년 전 제 뺨을 내리친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5억 원. 탈세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회사 횡령 혐의로 같은 곳에 있고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고 아들, 딸은 모두 실직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딸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세무사 시험 교재를 펼쳤죠.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저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앞에는 김정연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어요. 2년 만에 합격한 세무사 자격증과 함께 말이죠.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의감과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당함으로 일궈낸 제 성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기철이라는 이름의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말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정연아,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벌써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죄송하지만 약속한 손님이 있어서요. 돌아가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연입니다. 3년 전 봄 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수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셨지만 저에게는 그저 엄격하고 과묵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던 저에게 세무사가 되는 것은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해 3월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스터디룸에서 정기철을 처음 만났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저와 같은 세무사 시험 준비생이었죠.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어요. 다른 수험생들과 달리 예의가 바르고 차분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우리의 인연. 처음에는 그저 공부 파트너였어요. 서로의 약한 과목을 보완해주고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기철 씨는 공부에 열정적이었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았어요. 반면 저는 기철 씨보다 공부를 1년 정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를 도왔어요. 시험 범위나 문제집을 빌려주기도 했죠. 정연아, 미안해.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의 기철 씨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공부하다 지친 저녁, 고시촌 근처 작은 카페에서 기철 씨가 고백했거든요.
정연아 하나. 너 좋아해. 처음에는 그냥 좋은 스터디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철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소중해졌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기철 씨는 종종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둘 다 합격하면 함께 세무법인을 차리자. 정연이 아버지도 공무원이시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저희 둘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기철 씨는 크게 실망했어요. 합격 커트라인에서 불과 몇 점 차이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젠장. 자신 있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내년에 다시 도전해봐요.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실망한 기철 씨를 달래며 함께 재도전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죠.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기철 씨와 고시원 생활비로 사용했죠. 정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성공하면 절대 잊지 않을게. 기철 씨는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고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수험 생활을 버텨냈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세무사 시험 발표 날이었죠. 컴퓨터 화면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기철 씨, 합격이야. 정기철 합격했어. 기철 씨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제가 더 기뻤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꿈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또 다시 떨어진 거였죠. 정연아, 미안해. 너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기철 씨가 합격한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함께 합격해서 함께 기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철 씨가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이 곧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치킨집에서 합격을 축하했어요. 기철 씨는 연신 미안해하며 내년에는 꼭 저도 합격할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정연아, 내년에는 반드시 같이 축하하자. 약속해. 네, 약속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기철 씨의 그 말을, 그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성공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철 씨가 합격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해졌죠. 무엇보다 기철 씨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고시촌에서 만나던 다른 수험생들도 기철 씨를 부러워하며 축하해줬고 세무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저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제 자리는 점점 애매해졌어요. 기철아,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번에 떨어졌다며? 좀 민망하지 않아? 어느 날 기철 씨의 대학 동기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기철 씨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기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사랑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죠. 정연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너도 곧 합격할 거야. 하지만 그의 위로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더욱 견디기 힘든 건 기철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의 태도였어요. 기철 씨가 합격하자마자 그녀는 적극적으로 아들의 미래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기철아, 이제 내가 세무사가 되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내 앞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차 그 의미가 명확해졌죠. 기철 씨의 어머니는 제가 기철 씨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합격도 못한 여자애한테 매달려서 뭐해? 세무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자격증인데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과 만나야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준 높은 사람이라니. 저는 기철 씨에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던 거네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기철 씨가 어머니 권유로 맞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연아, 오해하지 마. 그냥 어머니가 워낙 성하셔서 형식적으로만 만나는 거야. 너한테는 전혀 마음이 없어. 기철 씨는 변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어머니한테 제 얘기는 했어요? 우리 사귄다고. 그게 아직은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 기철 씨의 대답은 항상 미루기였어요. 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안정되면. 그런 말들로 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을 했거든요.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한 건 기철 씨가 합격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철 씨의 변한 태도와 그의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서 몰래 검사를 해봤죠. 2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했어요. 기철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기철 씨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날,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기철 씨,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춰섰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확실해요. 기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 한숨 속에서 저는 절망을 느꼈어요. 기쁨이나 설렘이 아니라 부담감과 당황스러움만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기철 씨, 우리 결혼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기철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연아,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생각할 시간 말이야. 생각할 시간이라니요. 임신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이후 기철 씨는 더욱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기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정연아, 우리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 임신 얘기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기철 씨가 직접 말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네. 어머니를 만나볼래? 그렇게 해서 저는 기철 씨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루가 시작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기철 씨의 집은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40평대의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베란다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죠. 저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저를 향한 적대감 같은 것이었죠. 어서 와요, 정연 씨. 기철 씨의 어머니 박순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은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있는데 한참 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찼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기철 씨의 아버지 정한수와 여동생 한별 씨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한별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25살 회사원이었죠.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앉아요, 정연 씨. 우리 기철이한테서 들었어.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임신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참 기가 막히네.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정말 실수야?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일부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기철이 세무사 됐다고 해서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돈 보고 그런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 세무사도 아닌 애가 무슨 사랑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애야? 백수지? 한별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라. 들어봐, 엄마. 편의점에서 일한다던데? 한별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기철이 공부할 때 도와줬다고 해서 고마워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기철이는 이제 세무사야.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백수와 결혼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그냥 공무원이잖아.
우리는 사업하는 집안이야. 격이 안 맞아. 아버지도 한마디 보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기철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제가 기철 씨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는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철 씨. 제가 다시 불렀지만 기철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제가 모욕당하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기철이도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넌 우리 아들이랑 안 어울려. 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워. 우리가 병원비 다 대줄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기철이한테 연락하지 마. 지우라고요? 제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우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뭐 혼자 키울 거야?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애를 어떻게 키워?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어요. 책임? 편의점 알바로 애를 키운다고? 정신이 나갔나? 한별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그럼 기철 씨는 뭐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기철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 애가 지금 소리를 지르네. 집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나가. 어머니가 저를 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다시는 우리 기철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임신 사실부터 오늘 있었던 모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정연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어요. 한빛산업이라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알겠다. 넌 몸조리 잘하고 아이 생각만 해라.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기철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기철 씨가 어머니를 설득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기철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정연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기철 씨. 하지만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 내가 이제 막 세무사가 됐고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반대하시고. 기철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과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변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하셨어. 조건이요? 기철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야. 병원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를 지우라는 거네요. 정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가져도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울 건데? 넌 아직 시험도 못 붙었잖아. 그 말에 제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자 기철 씨가 당황했어요. 아,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 세무사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백수니까.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하지만 기철 씨는 그런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연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둘 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럼 언제 준비될 건가요? 기철 씨가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까지 이 아이가 기다려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기철 씨는 더욱 당황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봐.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기철 씨, 저는 기철 씨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어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모욕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성격을 알잖아. 그때 말했으면 더 큰 일이 날 뻔했어. 더 큰 일이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볼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요? 기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알겠어요. 혼자 키울게요. 기철 씨 도움 없이도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기철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정연아, 잠깐만. 이 돈은 그냥 가져가. 정말 미안해. 필요 없어요. 제가 뿌리치려 하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돌아보니 기철 씨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왔지. 어머니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나?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기철 씨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 이 꽃뱀년이 우리 아들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서 그래. 꽃뱀이라고요? 제가 꽃뱀이라고요? 저는 꽃뱀이 아니에요. 기철 씨와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 돈 보고 달라붙은 거면서.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기철 씨가 가져온 것보다 더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봐. 5천만 원이야. 이거 가져가고 우리 아들 앞에서 영영 사라져. 안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제 뺨을 힘껏 때렸어요. 짝.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 내 주제를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직 정신이 몽롱했어요. 뺨을 맞은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어머니. 기철 씨가 놀라서 일어났지만 어머니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기철아, 이 애한테 마지막으로 말해.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뜨겁고 아팠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말이에요. 그 모든 시선이 저에게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어요. 저기 괜찮아요? 카페 직원이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기철 씨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가자.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기철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를 따라 카페를 나갔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뺨의 화끈거림과 가슴의 아픔이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정연아, 어디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 괜찮아요. 그냥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집에 와.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뺨을 맞는 순간 카페에 있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몰랐던 것은 그 영상을 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말이에요. 자신의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뺨을 맞는 장면을 보신 국세청 조사국장 김정수의 마음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화면에는 제가 뺨을 맞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누가 내 딸을 때렸느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국세청 조사국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지를 말이에요. 박순자라는 여자가 정한수라는 남자의 아내다. 한빛산업 대표 정한수의 아내.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정연아, 아버지를 믿니? 네, 아버지.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냥 너는 몸조리하고 공부해라.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건설업체 한빛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출 누락과 허위 비용 처리 등의 혐의로.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움직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빛산업 정한수 대표와 그의 아내 박순자 씨가 탈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탈세 규모는 총 27억 원으로 추정되며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속이 시원한 동시에 뭔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연아, 제발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우리 어머니를 풀어달라고. 기철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기철 씨 가족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어요. 한빛산업은 완전히 파산했고 정한수와 박순자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고 한별 씨도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째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하늘이 주신 은혜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하은이를 낳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세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기를 돌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밤에 하은이가 잠들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때로는 하은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정연아, 너는 공부해라. 하은이는 아버지가 봐줄게. 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퇴근 후면 하은이를 안고 놀아주시고 주말에는 공원에 데리고 나가기도 하셨죠. 1년 반의 준비 끝에 드디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은아, 엄마가 해냈어. 엄마가 세무사가 됐단다. 하은이를 안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기는 까르르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말이에요. 세무사가 된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고객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특히 중소기업 세무 업무에 특화하면서 고정 고객들이 늘어났죠. 2년이 지나자 제 사무실은 제법 안정 궤도에 올라섰어요. 직원도 2명 뽑았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무엇보다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연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정기철이었어요. 3년 만에 만난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너와 우리 아이. 우리 아이요? 하은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기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많이 반성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때요? 기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연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 함께. 일어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연아, 나도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 아버지 다 감옥에 가시고 회사도 망하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연아, 나 진짜 사랑해.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사랑이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기철 씨가 말하는 사랑이 뭔가요?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힘들 때만 찾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진짜라면 그때 저를 지켜주셨어야죠.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꽃뱀이라고 부를 때, 제 뺨을 때릴 때. 그때 기철 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기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기철 씨, 저는 더 이상 3년 전의 정연이가 아니에요. 세무사 김정연이고 한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기철 씨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연아,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기철 씨는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가 뭔지 말이에요. 상대방을 망치는 것도 복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복수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당당해지는 것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과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기철 씨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던 그 순간 분명 그녀는 저를 업신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녀는 전과자가 되었고 저는 성공한 세무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수였어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던 거죠. 오늘도 하은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제게 달려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은이가 자라서 엄마의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은아, 엄마는 너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단다. 그리고 너와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것이 바로 제 복수의 완성이에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복수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